미군 폭격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진 지 닷새 만에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공격으로 미국인 8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괜찮다며 미국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들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했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우한시를 다녀온 36살의 중국 여성으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유족 2명은 영장 실질 심사에 나와 영장 발부를 호소하는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다음에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 현지 경찰 간부가 딸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여중생을 찾아가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뇌진탕 등 전체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트럭과 충돌해 추락했는데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어린이들 모두 어린이 전용 카시트에서 안전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에서 공항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이란이 예고했던 대로 미국을 향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을 겨냥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번 공격으로 미국인 80명이 숨졌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별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그쪽에 있는 우리 국민 안전이 제일 걱정인데 먼저 오늘 상황을 정리하고 현지 연결해서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타격한 미군 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이라크 내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IS 퇴치 작전의 핵심 거점이었고 한국 자이툰 부대가 2008년까지 주둔했던 아르빌 기지 2곳입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공격 작전을 순교자 솔레이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각도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살된 시간에 맞춰 눈에는 눈이라는 이슬람의 키사스식 보복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인 8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아랍권 매체는 미군 기지 내 군용기 여러 대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대응 공격에 나서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f you hit, you get hit back.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추가 긴장 고조나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중동과 미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와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대욱 특파원, 보복에 나선 이란이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가담한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이란 본토가 공격을 당하면 미군의 땅을 빌려준 동맹국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가담하면 두바이가 표적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하이파도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우리 국민 1,570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안전한 곳에 있는 거죠? 네, 여행 금지 국가인 이라크에 외교부의 허가를 받고 입국한 1,300여 명의 건설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르발라 정유공장, 미스마야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설사 직원들입니다. 카르발라 정유공장 현장엔 800여 명이 일하고 있고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엔 390명이 근무 중입니다. 건설 현장은 이번 공격 지점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사들은 직원들의 추가 입국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외부 이동도 제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거죠? 네, 현지 건설업체 관계자는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 지금 제일 가능한 거는 비교적 한 550km 떨어져 있는 쿠웨이트 쪽으로 한 50인 정도 큰 버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는 곳은 한 7, 80km가 되는 것 같아요. 현지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또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외교부는 아직 이라크에서 기업이나 교민의 철수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요르단에 파견해 중동 현지 상황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국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손성민 특파원, 이란이 보복에 나선 이후 그곳 워싱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느껴진다고요? 네, 제가 2시간 전쯤에 백악관과 국방부 앞을 다녀와 봤는데요. 비밀 경호국 차량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경비 병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방송들도 밤사이 쉼 없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혹시 미리 내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오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2-3시간 뒤로 예상되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직후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서 올린 트윗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 괜찮다. 사상자와 피해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대이란 경고와는 결이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ill say this, if Iran does anything that they shouldn't be doing, they're going to be suffering the consequences, and very strongly. 자, 미국이 다시 보복에 나선다면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텐데 결국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란 측에선 80명이 숨졌다고 주장하는데 미국 쪽 이야기는 다릅니다. CNN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사일 공격 경보를 미리 발령해 벙커에 숨었고 초기 집계로는 사망자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대응도 제한적일 거라는 게 언론의 예측이고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정치권에서도 확전은 안 된다고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대선과 탄핵 국면에서 약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그가 공언한 대로 신속하고도 받은 이상 더 큰 규모로 받아치는 이른바 비대칭적 재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부딪히는 배경에는 두 나라 사이에 뿌리 깊은 원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얽히고 설킨 두 나라의 관계를 김지성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이란은 1979년 후메이니가 이끈 이슬람 혁명으로 반미 국가로 반전했습니다.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고 같은 해 반미 시위대가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444일 동안 억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공격하면 이란 내 52곳을 반격하겠다고 했는데 52라는 숫자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란의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80년부터 8년 동안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고 1988년에는 미 해군이 이란 민간 여객기를 격추해 탑승자 29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숫자 290도 기억해야 한다고 맞받은 건 이런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달았습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이뤄냈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어 유조선 공격과 로켓포 공격에 따른 이라크 주둔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습니다. 미군은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 당시부터 이라크에 주둔해 왔습니다. 이라크 내에는 이란과 가까운 시아파 민병대가 활동하며 최근엔 이라크 주재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국을 직접 공격하는 데 따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이라크가 미국, 이란의 대리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 발표된 검찰 인사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같은 이번 정권과 관련된 사안들을 수사해온 검찰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준우 기자, 한 30분 전쯤에 나온 내용인데 자세한 인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네, 우선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 간부들은 모두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그리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던 간부들도 교체됐습니다.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과 조상중 대검 형사부장은 각각 수원고검차장과 서울고검차장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자, 후폭풍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인사를 두고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꽤 갈등이 있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격하게 맞붙었습니다. 바로 인사 논의 방식 때문인데요. 검찰이 법무부가 어제 저녁 검찰의 인사안을 오늘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안 제출을 요구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보내줘야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보안을 이유로 장관이 총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논의 방식에 이어서 실제 검찰 인사도 여권과 청와대를 수사하는 간부들을 교체하는 걸로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조팀 인찬종 기자와 오늘 검찰 인사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혔던 간부들이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된 건데 이번 인사가 이렇게 논란이 큰 이유가 뭔가요?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검찰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청와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이나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직접 개입돼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청와대가 정말로 교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이었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인사 내용을 보면 네.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은 간부들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심재철 검사장으로,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네. 배용원 검사장으로 교체됐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수사 보고까지 받는 보직인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검찰은 그런데 법무부가 인사 발표 전에 법에 규정된 것에 따르면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인사는 났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수사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관련 수사를 했던 간부들을 바꾼 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지난번 검사장 인사를 한 지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정기 인사가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 형, 측근들을 수사한 적은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간부를 수사 중에 교체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백악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나 FBI 국장이 해임된 일 때문에 네. 특검 수사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판결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기존 원칙을 위배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고 밝혀두고 있어서 네. 논란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와 조금 전 발표된 검찰 인사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중국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폐렴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36세 중국 국적 여성이 원인불명 폐렴 증세를 보여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우한시를, 이후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샤먼 지역을 방문했는데 우한시는 원인불명 폐렴이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히는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감기 증세가 시작됐고 올해 2일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7일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확인돼 보건당국에 신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이 겨울철 폐렴을 잘 일으키는 독감, 리노바이러스 등 9종류의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지만 검출되지 않아 원인 미상 폐렴 유증상자로 분류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열은 거의 없는 상태고 폐렴도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폐렴 유발 원인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그 8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사의 완료에는 모두 한 일주일 정도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폐렴 증세가 나타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동찬 기자, 이번 폐렴 증세를 놓고 지난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 수백 명 목숨 잃었던 그 사스 공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직 사스가 아니라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원인이 아니라고 9종류의 바이러스를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 사스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8종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면 이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네. 세균 검사가 좀 걸리고요. 사스 바이러스 여부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가 국내에 퍼졌을 때도 처음에 이제 환자가 한 명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급속히 불어났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네,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중국 당국은 이 원인 모를 폐렴이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맞다면 사실 메르스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직 중국 정부의 발표 신뢰도에 의문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모르니까 메르스처럼 조심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 검사 결과가 곧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환자가 아직 진짜 원인 불명 폐렴인지 확인된 건 아니라서 예단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그럴 경우 대규모 유전자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국내 전문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중국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세계학계가 원인 불명 폐렴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정보는 즉각 공개되니까 만약 이 환자가 진짜 원인 불명 환자로 확인된다면 그런 점에서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가 나온 대로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있었던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정에 나와서 해경이 당시 어떤 구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가 일어났던 6년 전에 이미 구속됐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5년 9개월 전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단 한 명의 구조 세력도 어떠한 구조 행위조차 하지 않은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참사 당시 이미 구속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유가족들이 신청한 영장심사 방청은 허가하지 않았지만 유가족 대표 2명에게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다음에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 영장심사에 앞서 김석균 전 청장은 해경은 구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법정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구속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장 심사가 열린 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원종진 기자, 영장 심사를 받은 해경 간부들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은 4시간 좀 넘게 법정 신문을 받은 뒤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중앙구조본부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심사가 끝난 뒤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명하신 것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 등 모두 6명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판사 2명이 나눠서 기록을 보며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네,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참사 당시 구조협조 요청 등 초동 조치를 부족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게 김 전 청장 등의 주장이었고요.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 2, 3 정장 판결문에 나온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최선의 지시를 했다면 희생자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을 뺀 나머지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이런 초동 조치 미흡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돼 서류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색 과정에서 수습한 희생자 시신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유족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옛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에 당시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약 2달 뒤인 2014년 6월 12일 옛 국군 기무사령부는 해수부와 해경의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는 해군 대원의 언급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가족 반발 우려, 보안 유지 중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의 수색 방법과 인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던 때였는데 시신을 유실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덮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희생자 유실 은폐 의혹이 담긴 이 기무사 보고서에 대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또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부터 TV 시청 내용까지 전방위로 사찰하고 청와대가 보고받은 정황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불법 사찰의 실질적 피해자는 유가족이며 그 배후에 청와대의 그림자가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림과 동시에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함을 촉구합니다. 특조위는 기무사로부터 30여 차례 보고받은 청와대 인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포함해 71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에는 태풍을 방불케 하는 초속 29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공사 현장 시설물이 도로로 쓰러지고 담벼락이 무너진 걸 비롯해 피해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가 세찬 비바람에 떠밀려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친 차도 다시 바람에 밀리다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건물 공사 현장의 육중한 철제문과 간판이 활처럼 휘어지며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주차 차량을 덮쳤고 10층 건물 외벽은 큼지막하게 뜯겨 나갔으며 주택가 담벼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밤중에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자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60평생을 살아도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예, 태풍이 그래 와도 그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엄청 놀랐습니다. 부산에 순간 초속 30m에 육박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부산항을 지나던 450톤급 유조선이 바람에 떠밀려 배 뒷부분이 자초되는 등 선박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어제와 오늘 사이 강풍으로 인해 부산시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50건이 넘습니다. 강풍은 내륙도 파고들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선 폭 40m의 가림막이 비바람을 못 견디고 주차버스를 덮쳤고 대구에서도 공사장 가림벽과 펜스가 쓰러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거제와 세종시 등 전국 7곳의 어제 순간 최대 풍속은 1월 기록으로는 최고치 태풍급 강풍이었습니다. SBS 송선율입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가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트럭과 부딪힌 뒤 3m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탑승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통학 차량이 반쯤 물에 잠겼고 소방관들이 급히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김포의 한 교차로에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던 어린이집 승합차가 농수로 옆길로 오던 1톤 트럭과 충돌한 뒤 3m 높이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통학 차량은 이곳에서 트럭과 부딪힌 뒤에 이 난간을 잇따라 들이받고 다리 아래로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사고 당시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통학 차량엔 3살 홍모군 등 어린이 9명과 교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가 떨어진 농수로 바닥이 진흙이어서 충격을 많이 흡수했고 사고 당시 어린이 9명 모두 전용 카시트에 앉아 안전띠를 메고 있었던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저 바퀴가 저쪽으로 보고 있고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안 그러지, 안 그러면 다 쏟아졌지. 옆으로 이렇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교사 동승과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리미법 시행 뒤 김포시는 어린이집 92곳에 전용 카시트 1,700여 개를 지원했는데 사고가 난 어린이집도 다행히 2달 전 카시트 설치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25톤 화물 트럭을 잡으려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5대를 부수고 경찰을 포함한 3명을 다치게 한 뒤에야 붙잡힌 운전자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골목길로 진입하는 화물트럭.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경찰이 총을 겨누며 정차를 지시하는데도 트럭은 오히려 인도를 넘어 내달리고 경찰은 뒤쫓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50대 A씨가 25톤 트럭을 몰고 서울 구로구 대리명 앞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때부터 경찰과 추격전이 펼쳐졌는데 경찰차 11대가 A씨를 첫 사고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까지 뒤쫓았습니다. A씨 차량의 폭주는 골목길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기세가 꺾였습니다. 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졌지. 이 땅을 타보니까 전봇대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이제. 23분간 광란의 질주를 벌인 A씨의 트럭은 도로 위에 정차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는데 마지막까지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차창을 깨고 A씨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화물차를 막 곤봉을 내리치고 뭐 딱총인가 뭐 쏘더라. 딱총 같은 거. 그러더니 그 기사를 딱 잡아가지고.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던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간이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격전으로 순찰차 등 차량 5대가 파손됐고 시민 1명과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복용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만 13살인 중학생 한 명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딸을 괴롭혀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학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이 남성은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쪽으로 여학생을 끌고 옵니다. 여학생이 버텨보지만 남성이 억지로 차에 밀어 넣습니다. 여학생이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치자 뒤쫓아온 남성이 여학생을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지난 3일 오후 현직 경찰 간부 50살 A씨가 만 13살 여학생 B양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여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갑자기 달려와서 막 발로 찬 거예요. 쓰러졌는데 잘 기어왔는데 그렇게 계속 맞았어요. 목도리로 목을 쪼였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B양은 뇌진탕 증상 등을 보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딸과 같이 있던 B양 등을 차에 태운 채 욕설을 하며 가까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B양을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운 혐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A씨는 딸이 B양에게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 때문에 B양을 강제 전학까지 보냈는데도 B양 등이 딸을 불러내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B양 측은 A씨의 딸을 괴롭혔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잘못이 없는데도 강제 전학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해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아 때렸다는데 아기는 2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생후 2개월 남자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대전 대덕구 한 모텔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아버지 22살 A씨가 아기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야간 택배 업무를 하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모텔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해오며 아기를 낳고 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걔는 엄청나게 숨을 쉬네요. 완숙하고 걔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저기. 아기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 폭행이 발생하기 전 모텔을 떠난 A씨 아내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지난 1일 대전 유성에서는 30대 남성이 4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했고 지난해에는 밤잠을 안 자고 운다며 생후 4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빠른 신고로 재발을 막는 것이 아동학대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처럼 작아진 비행기들이
도심 하늘을 자유롭게 오가고요. 또 도로 위에서는 정해진 곳을 오가는 셔틀이 다니는 모습입니다. 또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차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미래의 모습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 시장에 거대한 비행체가 등장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가 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른바 플라잉카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최고 시속 290km로 100km를 날 수 있습니다. Oh, this is amazing. This is the future, and the future is going to be here sooner than we think. 또 다른 형태의 플라잉카입니다. 프로펠러가 좌우에 2개씩 지난해 공개됐던 모델에 비해 2개 줄었는데 그만큼 기술이 발전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ell has a long history in the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rena, and we build very safe and reliable vehicles. 자율 비행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아예 조종사도 필요 없어집니다. 영화 아바타를 연상시키는 자율주행 컨셉트카도 선보였고 자율주행차용 전용 칩도 공개됐습니다. That goes all the way from level 1, level 2, all the way to level 4, 5. So it's very highly power and efficiently optimized. 모빌리티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차량을 골라 타고 이동 중에도 식사를 하고 영화를 즐기며 원격으로 진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중에 영상을 보고 있더라도 앞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알람이 생기고 차량 뒤편으로도 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동과 동시에 경험의 공간이 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놓고 업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엄민재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보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주는 앱이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그걸 중국 업체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깔린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케어입니다.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 스마트폰을 최적화해주는 앱입니다. 자세히 보니 중국 보안업체 치후 360이 제공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한 외국인이 해당 앱이 구동될 때 중국 업체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삼성전자 측은 전화기에서 뭘 지워야 할지 치후 360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휴한 것일 뿐 우려하는 정보 유출이나 해킹 프로그램 설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 시각은 다릅니다. 충분히 많은 트래픽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곳을 아마 찾았을 거고 그게 아마 중국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업체로 코리를 날리는 겁니다. 중국 업체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서구 정보기관들은 화웨이 같은 중국 테크 기업이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심는 등의 수법으로 사용자 정보를 빼내 자국 정부기관에 제공한다고 강하게 경고해왔습니다. 치후 360 역시 지난 2012년 자신들의 브라우저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다는 내부자의 폭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없는 거죠. 정경 분리가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유출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삼성은 일단 제휴업체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란의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해 거기에 타고 있던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한 직후여서 한때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란 조사 당국은 기체에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밝은 불빛 하나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 차례 번쩍하더니 땅으로 추락해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합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6시쯤 이란 테헤란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وسعت وسیع و در بر گرفته پاچیده شده و اجساد و کسی هم که سالم نمونده همه از بین رفتن.
탑승객 대부분은 이란과 캐나다 국적이었고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집에서 보내고 키예프의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다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اینور زمین چمن زمین فوتبال است اینورم مسکونی هستن هواپیما رو به سمت بیابون سمت کانال هدایت کرده 기체가 산산이 조각난 데다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 몇 시간 뒤 추락해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란 당국은 기체 결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륙 직후 사고 여객기 엔진 한 개에서 불이 났고 이후 조종사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추락 여객기는 최근 동체 균열 우려가 제기된 보잉 737 NG 계열의 737-800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5가지 제안을 놓고 한미 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한미 대사의 발언 때문에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내일 3자 협의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엔 청와대에서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담당하는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도 동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제안한 5가지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사 직후에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비핵화 진전을 보길 원하며 문 대통령이 제안한 조치들도 미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구상을 반박한 걸로도 볼 수 있는 이 돌출 발언 때문에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 거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대화와 동시에 남북협력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발표했던 사안들을 묶어 북한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시 채널을 통해 미국과 사전 소통이 있었고 대사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중동 지역의 한국의 파병을 희망한다고도 말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파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하게 상황에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북한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 선전 매체를 통해선 한미 훈련이나 그만두라는 식의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TV에 올린 영상입니다. 노동당의 위성정당인 사회민주당 부위원장의 인터뷰 형식으로 우리 정부와 한미 훈련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족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빠뜨린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의 침략 전쟁 연습부터 그만두는 것이 어제는 미국 눈치만 보면서 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렸다며 김현철 통일장관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헛된 세월을 보낸 남조선 통일부 장관이 핫바지 장관의 잠꼬대 같은 녹두리라는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반응은 아직 없지만 선전 매체의 줄기찬 대남 비난은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UN 제재 하에서 남북 경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으로선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는 오늘도 남북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만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미국과 정면 대결을 선언한 상태에서 하위 변수로 보는 남북 관계에 관심을 보일지는 불투명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미 오래전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청년 정당을 외치며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공무원 시험 볼 때 1% 가산점을 주는 법안 발의하겠다. 새로운 보수당의 첫 일성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주역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더 주는 건 소수점 차이로 당락 결정되는 시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군대 안 간 사람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당시 결정문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후 정치권은 이 같은 헌재 취지에 맞춘다며 이런 법안들을 발의해왔습니다. 2005년을 시작으로 2008년에 가산점 3% 법안, 2012년 2%, 그리고 이번에 1% 법안 발의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의 불씨 여전합니다. 헌재는 당시 군 가산점제 자체가 헌법상 근거 없다고 봤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산점을 얼마나 더 줄 건지, 즉 숫자만 낮춘다고 위헌성이 해소되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헌법학계 안에서도 헌재가 판단을 바꾸는 게 쉽겠느냐, 이런 의견 적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문 다시 보시면 군 가산점제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전역자 지원하려다 약자 희생을 초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사회에 떠넘겼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군 가산점제 논의로 소모적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면 그 부담은 민간 부분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남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뇌물죄의 각본을 짜고 비리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